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고정적이다. 심지어 내가 물려줬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혼자 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에게 꼭 길러줘야 되는 비인지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긍정성이요. 그런데 이 긍정성이 우리 아이에게 잘 길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더 면밀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부모의 감정이에요. 우리 부모의 감정은 감정의 필터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우리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우리의 마음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드리는 8개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상중하로 답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 드릴게요. 다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드린 이 질문은 상중하 중에 상위 몇 개이면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평소에 아이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지, 또 아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였거든요. 자기 점검인 거죠. 나는 아이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좀 다그치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좀 혼을 많이 내는 편이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잘하라고 좀 다그치기도 하고 또 가끔은 혼을 내기도 하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를 좀 부족한 아이라고 자기 이미지를 좀 새기기도 해요. 아이는 잘못된 자기 비하로 더욱 자신감을 잃고 또 위축되고 또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속상하고 화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아이 눈앞에서 한숨을 또 몰아쉬어요. 아이와 우리 부모의 감정이 동시에 바닥을 치게 되는 순간이죠. 이 질문들에는 어떻게 답하셨어요? 나는 아이의 문제로 밤늦게까지 걱정하는 일이 잦다. 나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한숨 쉬거나 표정이 어두울 때가 많다. 나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할 때 내 감정이 더 부정적으로 되는 편이다. 사실 우리는 아이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또 혼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싶지만,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말이나 글 같은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표정이나 뉘앙스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해요. 아이가 내뱉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공감을 넘어선 과몰입으로 우리 자신이 더 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면 아이는 그런 모습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은 좀 어떠셨어요? 나는 아이가 타고나기를 비관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의 성격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이에게 나쁜 성격을 물려줬다고 생각한다. 어떠세요? 만약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신다면 이렇게 강의 듣고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좀 자조적인 말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격은 타고난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분명한 것은 타고나기를 비관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은요, 처한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에요.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수차례 변하는 게 성격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다들 혹시 MBTI 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도 학교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MBTI로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귀엽죠? 저도 MBTI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사실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MBTI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8가지로 나눈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그 당시 칼 융조차 완전히 내향적인 인간 또는 외향적인 인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하나의 성향이 엄청 강해서 몇 번을 검사를 해봐도 잘 안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가 약간씩 좀 달라질 때가 있지 않던가요? 모든 검사에는 신뢰도가 중요한데 본인의 컨디션이나 처한 상황 또는 기분 이런 변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MBTI가 알려주는 정보는 최근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주로 살았는가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제가 MBTI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랑
이 중에 어떤 성향일 것 같나요? 저는 대체로 이 성향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아파서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서 몸 컨디션이 좀 회복될 때까지는 한참 동안 아이가 나왔어요. 제가 갑자기 MBTI를 언급하는 이유는 성격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행동, 생활 양식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고정적이다. 심지어 내가 물려줬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아이로, 그래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나쁜 거 내가 물려줬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잘 안 바뀔 거야. 이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부터 걷어내시는 게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으로 전달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부모님은 너무 밝고 긍정적이신데 아이가 유독 어두운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그렇고 애 아빠도 안 그렇거든요. 왜 그렇죠? 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체로 부정적인 이 감정은 이 부모님을 비롯한 외부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아이 내부에서도 그 원인이 찾아지기도 해요. 이게 아이의 예민한 감각과 또 약간의 소심함, 여기에다가 크고 작은 부정적인 경험이 좀 더해지게 되면 이 아이 내부의 원인과 이 외부 자극이 만나서 마치 화학 반응을 하듯이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로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부정적인 행동이 싹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가 내면의 긍정성이 좀 단단해질 때까지, 이 단단한 방어복 하나쯤은 걸쳤다 싶을 때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이를 좀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번 생에 자식 농사는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안 되죠. 한창 성장 중인 아이를 눈앞에 두고 미래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외부 자극제는 되지 말아야죠. 부족한 아이 모습 앞에서 우리 부모님도 덩달아 이미 늦었어, 이제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심지어 단정 짓는 말을 하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습관 2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임이라는 부사를 좀 조심하세요. 대신 아직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늦었어. 아직으로 바꾸게 되면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아직은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마법의 부사예요. 몇 개 더 해볼까요? 이미 기회는 놓쳤어. 아직으로 바꾸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 또 이미 친구가 없는 걸, 아직 운명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이미 뚱뚱하고 키도 작은 걸, 아직 성장기인 걸. 좀 어때요? 어렵지는 않죠? 2번째 조심해야 되는 습관은 이중 메시지. 이 이중 메시지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이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 상대가 좀 눈치채게끔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심리를 말해요. 영어로는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소통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지금 게임 좀 해도 돼? 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게임기를 집어들겠죠. 그런데 이내 뭔가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뭘로 느낄까요? 엄마의 차가운 표정, 아랫집에서 올라올 것 같은 발소리, 그리고 조만간 그릇이 하나 깨질 것 같은 설거지 소리, 이런 걸 느끼면서 아이는 들은 대로 해서는 곤란하구나, 차라리 지금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면 잠깐의 분위기는 좀 냉랭해지겠지만 말과 행동의 간극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지나치게 부모의 눈치를 보는 일은 좀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든 또는 남편이든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듯한 표정과 말투,
이런 거는 상대로 하여금 우리의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안 괜찮으면 차라리 나 지금은 좀 안 괜찮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매일 희로애락의 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속에서 좀 살고 있잖아요. 이때 기쁘고 행복한 감정은 옳은 거고 슬프고 화나고 속상한 감정은 틀린 건가요? 아니죠.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쁘면 기쁘다고 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전달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 왜냐하면 아이가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요. 이때 아이도 감정을 조절하고 또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우리 아들이 안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이 울면서 뗐으니까 엄마가 속상하고 너무 당황스럽다.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렇게 말로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이중 메시지로 감정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미 늦은 건 없어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더더욱 하면 안 될 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제발 자책 좀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강의 찾아 듣고 책 보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애들 다 괜찮아요. 애들 너무너무 잘 클 거니까 절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긍정성에 관한 내용은 초등 공부 습관 바이블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 참고하셔도 좋으실 거고요.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